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로변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강의를 맡은 저는 심리상담센터 도란도란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미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제목은 부모와 함께 행복한 아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 1시간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차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자녀의 발달 특성 알기,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으로 자녀 마음 알아가기, 또 세 번째는 칭찬과 꾸중으로 부모다운 부모 되기, 또 네 번째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네 챕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자녀 마음 알아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제 강의가 되겠지만, 그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통과 공감으로 자녀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 자녀의 발달적인 어떤 특성을 좀 아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발달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으로 자녀 마음 알아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댁에서 듣고 계시는지 밖에서 듣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옆에 필기 도구가 있으시면은 조금 준비해 두셨다가 제가 이거는 꼭 필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조금 필기를 하셨다가 나는 우리 자녀와 이렇게 소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도중에 제가 말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말이 없을 때 제가 나간 게 아니라 강사님이 지금 물을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등학교 자녀의 발달 특성 알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기에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에릭슨은 그 아동 정신 분석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달의 8단계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8단계를 이렇게 이제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이론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발달할 때는 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참 중요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유기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 8단계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8단계는 또 무엇하고 또 연관이 많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신분석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하고 많은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떤 성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다면, 이 에릭슨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발달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릭슨은 이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게 되면 건강한 인간으로 발달을 하게 되지만, 이 각 단계를 좀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단계하고 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을 좀 갖고 살아간다. 여기서는 뭐 정신적 결함 이러지만 정신적 결함은 아주 심각한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완벽하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감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8단계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냐 하면은 지금 4단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출생에서부터 여기서는 1살인데 뭐 한 2살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해서 신뢰감을 얻지 못하면 불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1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발달의 목표가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24개월까지 엄마와 또 다른 어떤 주요한 사람과의 신뢰감을 얼마만큼 많이 획득하느냐가 이 아이의 전체 인생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아주 어린 시기에 벌써 획득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단계에 보면은 2단계는 그 시기,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벗어난 시기죠. 그 시기에는 자율성과 수치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무엇이든지 막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때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밥 먹거나 이럴 때 꼭 숟가락도 엄마가 이렇게 숟가락질을 해주면 빨리 먹을 수 있는데 꼭 자기가 하겠다라고 막 숟가락을 들고 한다라든지, 그죠? 엄마가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걷게 해주는데도 엄마 손을 놓고 자기 혼자 막 걸어보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다칠세라 또 밥을 좀 덜 먹을까봐 엄마들이 많이 거들어 주시는데, 이때는 조금 흘려도 되고 조금은 다쳐도 되니까 조금 놔두시면은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수치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단계 보면은 땡깡 부리고 요런 시기는 조금 지나가요. 그죠?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유치원 다니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자기가 스스로 주도를 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해주면은 자기 스스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자기 주도 학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유치원 다니는 시기에 좀 많이 획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원에서는 보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조금 의존을 하게 되겠죠, 엄마한테. 자기가 스스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4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다. 초등학교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근면성은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어떤 성적인 곳에 아이들이 에너지가 모여 있었던 것이 지금은 좀 잠재되어 있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에릭슨이 봤을 때도 이때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만들어주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어머님들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공부 잘 안 해도 돼요. 그냥 좀 튼튼하고 지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딱 봤을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이. 맞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는 시기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뭐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선생님한테 주의 집중을 못 한다든지 했던 이런 면들이 많이 보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요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또 공부만은 아니지만 뭐 학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단계에 우리가 좀 맞춰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교를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나눠서 3년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요즘은 또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발달적인 것들도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서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1, 2, 3, 4, 5, 6 이렇게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단계에서 발달적인 특성은 이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아이들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자기 방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보면 얼마나 아기 티를 아직까지 못 벗고 예쁘게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요때부터 몸 움직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은 무슨 에너자이저처럼 한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체적인 어떤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는 얘들은 좀 어떨까? 아는 것도 자꾸 물어봅니다. 왜?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아는 것도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아는 거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얘가 또 물어보네 하면은 얘가 몰라서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번을 물어보면 어떻게? 10번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아주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때부터 어떤 게 생기면 우리 엄마는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그때 내가 물어봐도 화내지 않고 잘 이야기해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꼭 엄마한테 아니더라도 선생님한테라도 어때요? 잘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유대인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보다 무엇인가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아직 어리지만 좀 초보적인 자아 개념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절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걸 이 아이들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라구나 라고 자기를 이제 매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잘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저는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너를 바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우리 형아가 나보고 바보라고 항상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아 개념은 어떻게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엄마들의 그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실제하고 요때 아이들은요 실제하고 상상하고 아직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 어떤 놀이 많이 했어요? 뭐 소꿉장난하고 엄마 아빠 놀이하고 가상놀이 되게 많이 했잖아, 그죠? 예, 그걸 우리가 가상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제하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 이건 사실이 아니야 하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 저학년 때는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듣기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어떤데요? 엄마는 어떤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것도 봐줄 수 있고 뭐 뛰어다니고 막 뭐 이러는 것도 저는 다 봐줄 수 있어요. 별난 것도. 그런데 한 가지 나는 못 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는 거짓말을 안 합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죠? 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 이걸 우리가 지금은 훈육처럼 그죠? 거짓말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사실하고 상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거짓말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좀 놔두셔도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의 것들을 신기하게 여겨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싫어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가 질문을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한대요. 그런 거 질문한다고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요거 질문하면은 또 엄마 아빠가 또 야단칠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못했다라고 속상해 하시던 분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미리 질문을 많이 하면 이 아이의 지금 특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주면 얘가 무엇이 좋아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어휘력도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폭발적으로 많이 이 아이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단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인지적으로는 어떠냐 한번 볼게요. 마음에 드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읽었던 책을 계속 읽죠. 뭐 수십 번씩도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들은 어때요? 몇 번 읽었으면 다른 책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꾸 다른 책을 권하기는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한테는 반복해서 읽게 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왜? 아직까지도 그 단계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많이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크기에 대한 어떤 감각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획득했다라고 저희들은 유아기 때 전부 다 획득한다라고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 좋아하고요, 아이들.
그다음에 집중력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고 엄마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집중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의 발달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것은 개인별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비만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신장 차이가 나죠. 요즘은 보면 키 큰 아이하고 키 작은 아이들 이렇게만 있지 보통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장통을 앓는 남자아이들도 많고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나 가수 또 가요 이런 데 관심이 좀 커지고요. 요즘은 워낙 그렇죠.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축구, 스포츠도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요 3, 4학년 나이입니다. 보통은 요게 옛날에는 한 고학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이성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을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해주는 부모가 되자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 또 특히 경상도 분들은 자기 자식이 좀 잘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를 인정하고 뭘 칭찬하고 하는 게 조금은 어때요? 정서적으로 조금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겸손하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엄마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너 누구 요번에 시험 잘 쳤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이제 학습적인 거니까, 그죠? 얘는 공부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옆에 있는데 엄마는 아니에요, 얘 공부 잘 안 해요, 요즘 늘 놀기만 하는 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소개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예, 그렇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아이 옆에서 받아주고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엄마하고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가 좀 밀착이 되고요. 모듬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4학년부터는 모듬 활동을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그죠? 요런 관계를 이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관점에서는 어떠냐 하면 새로운 지식을 이제 호기심이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도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조금 발달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야는 여기는 조금 더 관심이 있구나. 보통 남자애들 같으면 과학이나 이런 쪽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음악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관심 영역이 조금 발달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이제 생기냐면 아까 말했던 1, 2학년 때 학습적인 어떤 기초를 조금 더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 성취도에서 개인차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1, 2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학습의 어떤 단계에 지금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3, 4학년 정도 아이들은 조금 더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집중력에 조금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고학년은 어떠냐? 지금 이제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옛날에는 중학생 엄마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신체적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령대가 지금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정서적으로는 그러면 어떠냐?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요. 고민은 많지만 어른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것에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가 한 10살 때, 11살 때까지 이렇게 키워왔는 게 지금 한 번 더 뭘 하는 시기냐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은 이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과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 네가 뭘 안다고, 닌 아직 어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 꼰대구나. 예,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다음에 얘기 안 할래. 누구하고 얘기해요? 또래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차별과 편애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옷차림을 보고 옷차림하고 또 외모를 보고 제가 남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1년 정도를 그분이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뒤에 좀 더 친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여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그걸 저는 그분하고 제가 그분이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분은 남자분이 아니셨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여자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분이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셨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거 선입견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미안해. 나도 그런 선입견이 선생님한테도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바로 사과를 했어요. 아이한테 네,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도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내 식대로 나를 방어를 했다면 이 아이한테도 이 아이도 저 선생님도 뭔가를 차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나한테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게 엄마들하고 아이하고 가까워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아이한테 사과하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이 미신이 좀 깎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좀 미안하거나 사과할 일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에서는 좀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또래 집단이 또 있어요. 여자애들은 3명, 4명,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또래 문화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좀 외롭게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뭐 자기도 나도 뭐 나는 괜찮아 하면은 또 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나도 끼고 싶은데 못 끼웠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자라면서 자기의 어떤 효능감이나 자존감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달라졌죠.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어때요? 마구 물어보죠. 질문을 마구 물어보는데, 이제 고학년이 딱 되면은 모르는 것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라고 아무리 물어도 안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그죠? 왜? 이제 벌써 자기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오면 괜찮지만 부정적으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정의감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글쓰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뭐 일기를 쓴다든지 뭐 과제, 서술형 과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요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래서 학습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학력 차이가 좀 뚜렷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좋으냐? 아까도 말했지만 저학년일 때는요, 학습의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강압적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어떻게 타협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학년 부모의 경우에는 저학년들은 아직까지요, 자기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기가 조금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숙제, 준비물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창의력은 어떻게 자극해줘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죠. 저학년 아이들은 상상의 세계하고 지금 현실 세계하고의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창의력은 어디서 많이 길러지냐 하면 창의력은 상상력에서 많이 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고, 그죠? 그런 어떤 가상의 세계에 엄마가 좀 많이 아이들하고 그 동참을 좀 해주시면은 그 창의력을 좀 자극을 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부모 역할에서는요,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엄마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담자 역할인데, 저는 엄마들은 상담자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엄마라서 상담자이기도 하고 엄마지만 우리 아들들한테 한 번씩 엄마 상담사 맞아?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자녀를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부모의 행동이며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이 좋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요거는요,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를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엄마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아이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비난하고 잔소리 하세요, 많이 하세요 라고 하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서 안 할 수는, 절대로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소한 해야 되고 거의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자, 상담자 역할을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상담사들은요, 내담자를 비난하고 잔소리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해라라고 여기서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겪는 일들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엄마가 먼저 더 겁이 나고 엄마가 더 불안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엄마가 미리 뭐 이건 이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누구 입장에서 친구 입장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입장? 자녀 입장.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아이가 더 중요하지.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머니께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도 이렇게 조금 역할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으냐면 사소한 잘못을 했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전부 잔소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소한 거는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 잘못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결정은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역할은 좀 어떻게 변하는 것이 좋으냐. 옛날에는 아버지는 집에 돈만 벌어다 주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돈만 벌어다 주면 안 돼. 거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아이와 함께 보내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캠핑을 좋아하셔. 근데 아이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 아이는 다른 걸 좋아하는데 그 다른 걸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면 아빠는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캠핑 가자. 캠핑 가면 아이가 좋아할 줄 알고. 그죠? 캠핑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이는 뭐 해요? 캠핑장 가서 휴대폰 해요. 그죠? 그러면 아빠 뭐라 그래요? 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너 휴대폰 하냐? 하고 기분 안 좋아. 그러면 또 싸워. 그죠? 아이는 어때요?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아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이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줬는데 왜 이 아이는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 어떻게 뭘 거창하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10분도 좋아요. 저는 10분도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아이들하고 놀 때는요. 뭐 5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5분도요.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5분, 10분 이용하는 것 저는 아주 강추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활용을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을 늘려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기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기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했을까요? 아이는 당연히 말을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뭐로 해요? 이 아이의 표정이나 뭐 몸짓이나 손짓이나 뭐 버둥대는 거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안아주고 올려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전부 다 말로 하려고 하지 이 접촉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가족 외에는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심리 치료도 사실은 이렇게 접촉으로 하는 심리 치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하는 것도 접촉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차단이 돼서 저도 조금 속상하기는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는 조금 신체 접촉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저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제가 왜 신체 접촉이 정말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중학생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로션을 발라줬어요. 손에. 저희들 치료 중에 이제 로션 발라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들 씻어가지고 눕혀놓고 엄마가 뭐 해줘요? 로션으로 전부 신체를 전부 다 마사지 해주잖아, 그죠? 거기서 진짜 사간이 되는 건데 큰 아이한테도 해봤어요.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우냐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왜 눈물이 나는지.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이렇게 한번 해줬던 어떤 경험, 이게 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기였을 때는 엄마가 해줬잖아요. 지금 중학생이라서 엄마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아이가 그 접촉을 하면서 그 옛날에 좋았던 걸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늘리는 거 아버지하고 아주 좋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둘만의 시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두 사람이 칭찬 좀 많이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상담을 해보면 칭찬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을 해보라고 하시면은 나 옛날에는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옛날이 언제냐면 애가 아버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셨는데 아버지 역할도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사회성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은 이제 사회성을 좀 많이 키워야 돼요. 요즘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기 감정이 먼저 이해가 되고 수용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걸 엄마 아빠가 아셔야 돼요. 자기 감정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수용이 되고 나한테도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노래 있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엄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구나.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민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뚱맞게 지금 민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엄마가 만약에 민수였다면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조심해서 만지려고 했는데 네가 그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했을 것 같아. 게다가 네가 갑자기 우니까 무척 당황스러웠겠어. 이거는 누구 시점이에요? 이거는 전지적 민수 시점이에요. 그죠? 이거는 엄마가 이 아이의 자기 아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 아들, 내 자녀 먼저라고. 내 자녀의 마음을 충분하게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해도 되고요. 그것만 해줘도 이 아이는 나 이랬구나. 내 감정이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내 감정을 알아주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감정은 맞는 거야.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떠냐? 충분하게 자기가 가지는 감정에 믿음이 가요. 근데 그거 안 해주고 다른 아이부터 먼저 해주면 그럼 나는 우리 엄마가 내 감정을 안 알아줘. 그럼 나는 이 감정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들의 감정 먼저 추스려 주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내 아이보다는 누가 먼저예요? 상대방 아이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아이는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이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먼저 챙기자. 그래서 아이 마음은 뒤로 한 채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거는 남편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한테 내가 남편이 밖에서 싸우고 왔어.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지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를 좀 신뢰할까요? 내 남편 편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집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아내가 있어, 내 와이프가 있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남편은 아이고 당신 또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럼 부부싸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 다루기 참 쉽죠. 자, 책임감 키우는 거 한번 볼게요. 아이가 자랄수록 스스로 책임감을 좀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평소 이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좀 자주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네 생각은 어때? 넌 뭐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자주 물어보라 하면은 너무 자주 막 이렇게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때요? 우리 엄마는 뭐 말만 하면은 네 생각 어때부터 먼저 묻는데 그것도 식상해라고 하니까 조금 엄마들이 수위는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결정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엄마가 이미 결정을 내리거나 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한테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한테 결정권을 준 것처럼 하면서 엄마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엄마 일요일에 친구들하고 축구할 거야 라고 아이가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 일요일에 축구하면 신나겠다. 그런데 일요일에 마음껏 축구를 하려면 그 전에 끝내놔야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수학 선생님이 오시는 요일이 언제지? 이건 뭐예요? 엄마는 이거 이중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니 축구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하고 너 축구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아주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축구를 하라는 거야. 축구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엄마들은 어떤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러면 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끝내놓고 축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뭐만 생각해요? 수학 선생님 언제 오지? 그 전에 끝내놔야 하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내시지 말고 일요일에 친구들하고 축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일요일에 축구하면 신나겠다 그지? 이렇게만 얘기해 줘도 엄마가 축구하는 걸 허락했네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숙제를 지가 하고 가든지 아니면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 다 했어?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중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이 책임감을 키우는 기회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좌절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좌절 안 시키면은 아이들은 클 수가 없어요. 실수해도 돼요. 그죠? 어릴 때는 자꾸 해도 된다라는 거. 이 실수를 어떻게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물건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에게 경위를 정리해주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설사 아이의 의견이 조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 아이가 보는 시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설사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걸 또 경험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 아이가 가장 좋은 점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도록 좀 푸근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풀 죽어 있는 아이를 가엾게 여겨가지고, 야, 괜찮아. 뭐, 이왕 잃어버린 거 어떡하겠노? 하고 딱 덮어버리면 얘는 이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 또, 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걸 못 배워요. 왜? 어떻게 하겠어 하고 엄마가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괜찮다 그러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 다음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은 아이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이를 벌 주기 위해서 아주 기분 나쁘다. 뭘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주 좋은 뭐 휴대폰을 사줬는데 뭐 잃어버렸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 그죠? 예, 뭐 옷도 잃어버리고 오고 신발도 잃어버리고 오고, 그죠? 예,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예,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가 어때요? 아주 위축되겠죠. 아주 불안하겠죠. 이 감정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죠? 예, 불만이 생기고 반항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발달 단계에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은 어떤 단계에 있다. 자, 6년 사이에 엄청나게 아이들이 지금 많이 변하죠. 왜? 6년 사이에는 유아기에서 저학년 때는 유아기에서 이제 아동기로 넘어오는 요 단계에서 고학년이 딱 되니까 벌써 사춘기를 확 넘어와 버렸어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였다라는 거. 대신에 6학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긴 마라톤을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숨 고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통과 공감으로 이제 자녀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실 속에 부모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어찌 보면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잠재적인 어떤 욕구가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엄마들이 지금부터 가슴에 손을 탁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꿈을 혹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가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사람도 엄청 많죠, 지금. 그죠?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하고 내가 잘 컸다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다음 자녀에게 행복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 맞을까? 이 아이 눈에는 우리 둘이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자, 엄마가 딸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동일시해. 그 다음, 아빠가 아들을 자기와 똑같은 분신으로 동일시해. 자, 지금 거꾸로 가볼게요. 아이들은 누구를 동일시하냐면, 아이들은 거의 아들은 아빠를 동일시해요. 그 다음, 이제 크면서 계속 동일시 했을 거예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동일시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를 동일시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쟤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나? 쟤는 어떻게 지금 저 아빠랑 똑같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속에 나는요, 부적절한 어떤 언어하고 잘못된 소통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소통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저는 항상 얘기해요. 도로가 있으면 이 아이와 만나는 지점, 나와 만나는 지점,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이 아이와 잘 만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꼬불꼬불 길을 돌아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막다른 골목이면은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미국의 그 심리학자로 토마스 고든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또 지적으로 어려움, 지적 장애 아이들, 어려움이 있는 이 아동들을 좀 치료를 하면서 이 아동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보니까 의학적인 문제인 것보다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의 문제가 더 많더라라는 걸 확신하게 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의학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보니까 환경적인 것, 특히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이 사람이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임상 경험에서 보니까 부모들이 효과적인 어떤 대인관계 기술, 그죠? 의사소통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녀하고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에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거는 뭐냐면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활용해보자. 활용한다라는 건 연습을 많이 시켜보자. 우리가 부모한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게,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내 아이는요, 이 세상에 하나뿐이죠. 내 아이가 만약에 김철수라면 김철수는요,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하나뿐이에요. 똑같은 아이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담하는 부부 상담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이제 유아기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이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불편감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살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게 되고 아이만 보면은 화가 또 치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또 고통 속에서 또 살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어떤 사람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가
뭐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내 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잠도 잘 오고 또 아이가 이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우울 감정도 좀 많이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커서 이렇게 내가 키우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생기니까 덜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 다음에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듣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그제? 그러니까 경청으로 말문을 좀 열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나 메시지를 좀 보내주라. 이렇게 이제 소통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맞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게 해요. 정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은 좀 필기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죠. 자, 자녀 인격 무시하지 않기. 그러니까 엄마는 우스개로 하는데 아이한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무거운데 왜 달고 다니냐? 머리 그거 뭐 어디다 쓰는데 모자 쓰는데 쓰나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유 그때 저걸 안 놨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아이고 내가 저걸 낳으려고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럼 그럴 때 들을 때 어때요? 뭐 그냥 유머스러운 말로 들어요? 아니죠. 가슴이 무너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촉하거나 몰아세우지 않기. 엄마는 딱 10시에 자 아이하고 이제 10시부터 우리 공부하는 걸로 해가 뭐 계획표를 쭉 짰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만 보고 있어요? 시계만 보고 있어. 딱 10시가 딱 되면 요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제 엄마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10시만 되면은 10시네 하고 탁 들어가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 정도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99%의 아이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야, 이제 너 그만 떠들고 들어가 공부해. 뜬금없이 시컷 놀다가 그죠? 그 떠들다가 그냥 공부하라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는 몇 명 되는지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너 방에 들어간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너 말이 너무 많아. 요점만 말해. 본론만 말해. 뭐 이런 거 하죠. 아이를 재촉하거나 몰아세우면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어른들한테는 그죠? 위축되면은요. 뇌가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다른 아이들이나 옛날과 비교하지 않기. 절대로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많이 하고 계셔요. 걔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다 떼었다고 하더라. 니 뭐 하고 있노? 그 다음에 야 옛날에 엄마하고 아빠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자, 절대로요. 다른 아이들하고는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아이는 이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나는요 그래도 우리 또래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래도 나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어린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친구나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말기. 그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숙제나 해. 집으로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만 이런 말들을 하냐? 아이는 그러니까 뭐 바로 집으로 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어머님은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학교 마치면 바로 와야 돼요. 요즘 뭐 인문계 고등학교는 뭐 늦게까지 또
하지만 그죠? 예.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한 6시 되면은 마치거든요. 그러면 6시 되면 6시 반까지 집에 와야 돼요. 얘는 학교만 마치면 집에 와야 돼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좀 답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답답하다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집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불안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늘려줘야지 또래하고도 좀 놀고 그런 또 또래 관계에서도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원장님이 책임져 주실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자녀에게 결과만 따지지 않기. 이거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몇 개 틀려서 네가 몇 번째야? 또 너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뭐. 아이는 90점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나 90점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딱 엄마가 찬물을 확 끼얹죠. 100점 몇 명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90점 맞았다 하면은 뭐에 대해서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90점에 대해서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와, 니 요번에 공부 좀 열심히 하더니 야, 너 90점 맞았구나. 너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아이한테 상기시켜 주는 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 90점에서만 잘했네 라고 아니라 야, 너 요번에 보니까 너 공부 좀 하는 것 같더라. 엄마가 보니까. 그래서 너 이렇게 잘했구나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던 공부 좀 하는 게 우리 엄마 눈에 보였구나. 이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좀 더 앉아 있을 수 있죠. 예.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그 다음에 공치사하면 안 됩니다. 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은 어때요? 부담감에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잘해. 그럼 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엄마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 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잘못했을 때는 엄마가 실망할까봐 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통을 5단계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1, 2, 3, 4, 5단계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첫 번째가 눈으로 말해요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자, 눈을 마주쳐서 관심을 보여야 돼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즐거웠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눈을 한번 딱 쳐다보세요. 우리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치면 눈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게 있구나.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알아차리셔도 돼요. 예. 상대방의 행동과 표정을 살펴서 관찰한 바를 말로 표현한다. 너 오늘 표정이 좋은 거 보니까 좀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시선을 통해서 접촉을 적절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눈 맞춤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들은 심리상담센터에 이제 오는 아이들이 보통 전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우리 상담소에 착 들어오면 아이들이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지 안 치는지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눈을 심하게 안 마주친다든지 눈을 그냥 슬쩍 내리깐다든지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자, 눈으로 마주쳤으면 그 다음에 귀를 열고 경청한다. 그래서 경청할 때는요, 뭐 쭉 이야기 다 안 해도 돼요.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자녀 쪽으로 이렇게 몸을 조금 기울이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나를 관심 있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자녀 쪽으로 머리와 몸을 조금 기울이는 것은 내가 네 말에 관심이 있고 네가 지금 계속 말해도 되고 그죠? 네하고 나는 많은 걸 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또 말하는 그런 핵심 문장을 좀 같이 반복해줘도 돼요. 뭐 이런 거죠. 아,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너 너무 피곤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엄마들은 어디에 꽂혀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여기 꽂혀요. 그래서 피곤해. 이 말 못 들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 학교 가기 싫어. 이것보다 피곤해. 여기에 먼저 꽂혀야 돼요. 그래서 너 피곤하구나. 이거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엄마가 내가 피곤한 걸 아는구나.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꼭 한 개 주면 우리 아이도 꼭 한 개 줘요. 아, 엄마 나 뭐 마실 거 없어? 뭐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뭐 준다든지, 그죠? 엄마가 또 어깨도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뭐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요즘 공부한다고 좀 피곤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또 학원 갈 시간 다 됐나? 지가 두리번 그러면서 엄마 갔다 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단계 공감해주기. 이거 공감이요.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공감은 자기들도 다 공감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공감은 이 아이의 지금 심리적인 어떤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아이가 엄마 나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지금 피곤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좀 피곤하구나 하는 걸 같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말만 따라하는 거야. 피곤하구나 어쩌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네가 좀 많이 피곤하구나. 아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좀 피곤했노? 이렇게 그 감정이 이 아이의 감정이 조금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기서 좀 공감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감정 단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감정 단어를 좀 사용해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오늘은 좀 섭섭했구나. 엄마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친구 아이고 우리 오늘 민석이 때문에 너 좀 섭섭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섭섭한 기분이구나. 이걸 섭섭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섭섭한 거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감정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해주고 아주 잘게 쪼개주시면은 이 아이의 심리적인 어떤 표현력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은 가슴을 열어서 전달한다. 이게 나 메시지죠. 나 전달법.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는 어때? 이런 거예요. 엄마는 내 감정은 이래.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네가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그죠?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그죠? 이건 엄마 생각이죠. 네가 휴대폰 좀 집중하는 거 보니까 대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엄마 좀 안타까워. 이거예요. 네가 휴대폰을 필요할 때만 사용했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같으면은 좀 그런 게 부족해가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좀 부족해서 엄마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왜 좋다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내 감정이 어때 이런 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집에 상처받으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삭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쓰라라고 하는데 지금 또 너무 많이 써서 또 이게 또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의사소통 1, 2, 3, 4단계를 다 했는데도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5단계를 이제 쓰시면 돼요. 보통은 1, 2, 3, 4단계에서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거의 다, 예, 제가 해봤을 때는 거의 다 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의 행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엄마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다든지 하는 아이들은 자 5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떤 거? 예, 부모나 자녀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예,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방법은요 어떤 점이 좋으냐면 부모 자녀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노력할 테니까 너도 이런 건 좀 노력해 주면 어떻겠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식사 끝나고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난 거죠, 그죠? 그럼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좀 대화하는 것 어떻겠노? 이것도 괜찮고요.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많이 심각하다 하면은 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겠니? 이러면 아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엄마가 또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끌어내고 싶으면은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니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가지 소통 걸림돌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필기를 하셔도 되고 화면에 넣으면 좀 찍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12가지 말을 최소한 써야 되겠다. 안 쓰지는 못하더라고. 나가 보니까. 나도 엄마인지라. 그죠? 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때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아, 이거는 엄마가 잘못 말했어, 잘못했어,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내가 안 해야 될 말인데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해 하는 것도 좀 아이들한테 좀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 12가지 요거는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해야지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냥 이 12가지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예,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아, 그래서 정말 쓰면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12가지를 자주 이걸 많이 쓰면은 아이한테는요 불안, 공포, 나중에는 반항적인 행동, 말대꾸 이런 걸로 예, 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최소한 그렇게 안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좀 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명령이나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명령하는 거죠. 공부해, 들어가, 이런 거죠. 그죠? 예,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예, 아이들한테 나중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말 잘 들어요. 이렇게 하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예, 말 들어요. 왜? 무서우니까.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뭐 저래 엄마가. 그 다음에 말 안 들어요. 뭐 들어가 이러면 안 들어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더 강력한 제재가 또 들어오겠죠. 엄마들은. 그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주의를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말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요. 자, 어떠냐? 학교 가기 싫으면 용돈 없어. 그죠? 거의 협박이고 경고고, 그죠? 다시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너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말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 학교 가기 싫으면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 한 4, 5, 6학년 정도 되면 용돈 안 줘도 돼. 이래 해버리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 니 혼날 줄 알아. 이래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 그게 안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헐, 항상 엄마는 저런 식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저항하거나 거부하면 엄마는 어때요? 더 화가 나죠. 더 강력한 걸 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답을 미리 하거나 해결책을 주는, 엄마가 해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훈시를 하거나 설교하는 거. 자, 해결 다 해요.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야. 아이가 반발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아이들은 어때요? 의무감이나 이걸 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쓰지 마라. 왜? 별 필요 없더라 해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충고를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한다. 비슷하죠. 엄마들이 하는 게 한 몇 가지에서 이거는 12가지로 나눠서 그렇지 크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충고하거나 해결책 제시하는 거. 자신의 견해나 이런 정보나 자신의 정보나 그 다음에 자신의 논리나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너 시험 칠 때 다 됐지? 야, 오늘 계획서 짜자.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엄마는 시험 계획서 다 짜가지고 그죠?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동생이 뭐 보겠노? 지난번에 내가 TV를 잠깐 봤는데 형이 이제 조금 집에서 문제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하는 말이, 그 동생도 아주 어리던데 그 어린 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 형아 닮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화면에 비친 이 아이의 표정이 복잡 미묘하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이 표정이 그 아이 몇 초 안에서 이게 막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뭐랄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나도 힘들더라고. 그렇게 엄마가 너 형아처럼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형아처럼 하지 마. 와, 형아를 앞에도 안 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나 논리적인 설득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하지. 맞습니다. 맞고요. 그죠?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자, 엄마가 다 제시해주고 다 해주죠? 논리적으로 다 해주니까 엄마 따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은 포기해버려요, 얘는. 그래서 뭐가 돼요? 엄마의 아바타가 되죠. 잘하는 애가 되죠. 어째 보면 잘하면. 나중에 어때요? 한 20살쯤 돼가지고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지 이제 20살, 몇 살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 상담을 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도 괜찮고,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도 괜찮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중학교 어떻게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고 대학은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가라. 이까지 다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얘가 어떠냐면은 지는 이게 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3학년 때 이제 얘가 탁 걸린 거예요. 거기서 내 식대로 살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힘들어서 우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단이나 비판이나 비난하는 거.
어린 네가 뭘 알겠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야, 너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자, 제가요,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네가 자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걔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제 애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제 좀 맞거나 그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맞거나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는 거는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된대요. 이 아이들 말에 의하면 한번 맞고 이제 그다음 표가 안 나니까 또 그런데 선생님 엄마가 나를 비난하는 거,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 거, 엄마를 나대로 보지 않는 거, 나를 인정 안 하는 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이 상처가요, 완전히 각인처럼 된대요. 그냥 도장 찍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고, 이게 제일 싫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한테는 치명타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 내 자녀인데 왜 내 자녀를 내가 부정하고 왜 평가합니까? 그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반항적인 말대꾸람. 그럼 엄마는 뭐 잘났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자신을 또 스스로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는 자존감이 좀 낮아요. 또 아이들도 선생님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어요.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평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 아이는 어때요? 아 나는 이런 아이구나. 그러면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높아진 거는 잘 안 낮아져요. 한 번 낮아진 거는 또 잘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또 자존감이 이렇게 확립될 때 요런 말들은 정말 피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영혼 없는 칭찬 있죠.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TV에서 그때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칭찬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팀 한 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칭찬한 한 팀, 이제 이렇게 두 팀을 이제 갈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칠판에다가 이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한 10문제 정도 내놨어요. 선생님이 내놓고 난 다음에 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5개 정도 풀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와,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칭찬한다든지 와, 너 정말 잘하네 뭐 이렇게 칭찬한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어떠면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너 참 꼼꼼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칭찬하는 팀이 한 팀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자, 아이가 한 5문제 6문제 풀 때쯤에 선생님이 답지를 이렇게 책상 위에 놔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봤더니 결과에 칭찬을 받은 아이는 너 참 잘하는구나 벌써 칭찬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풀어야 되죠. 잘 풀어야지 그 칭찬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문제를 못 풀게 돼. 잘 모르는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선생님이 나놓고 간 답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 칭찬한 아이는 답지를 몰라도 답지는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이 과정에서 벌써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열심히 하는 아이야.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너는 착하니까 잘할 거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착한 아닌데 난 나쁜 생각도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라고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요번에 시험 못 치면 나는 이제 죽은 모습이구나. 아니 난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칭찬받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칭찬은요 아주 잘 사용해야 되고 결과보다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욕설, 조소, 창피 주기. 이 말투가 그게 뭐고 이 깡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네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노?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부도 못하는 게 말썽만 부리고 뭐 이런 것들 애들을 너무 수치심을 주는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대꾸를 유발한다라는 거. 제가 옛날에 모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 2학년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욕으로 쓰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쓰라 했는데 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름 쓰라고 했는데 이건 네 이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이건 내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이름을 이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왜 이게 네 이름이라고 해? 라고 했더니 이거 집에서 우리 엄마가 이건 날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도 학교에서는 도저히 문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좀 힘든 아이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좀 궁금해가지고 엄마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왜? 넘겨짓기 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동생 밉지? 이런 거. 그죠? 너 엄마가 밉지? 뭐 이런 거.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 다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자녀가 내 생각까지 엄마가 다 알아? 이래 되면 자기 생각을 절대로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 꽁꽁꽁꽁 숨겨 놓으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궁지에 몰리거나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됐고, 그죠? 불신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 안 해요.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도 진단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이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하는 거지, 원인은요,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행동의 어떤 상황 중에서 어떤 원인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봅니까? 엄마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아이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안심시키거나 동정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은 써도 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크면 괜찮아질 거야. 염려마 다 잘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 알기 때문에 괜찮아 뭐 이런 말만 해도 또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괜찮아 이런 것보다 이 아이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너 그래서 지금 좀 이렇니? 뭐 이런 감정이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괜찮아 이러면 나는 지금 안 괜찮은데 엄마가 괜찮다 하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나는 이 안 괜찮은 감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안 괜찮은 감정을 엄마가 너 안 괜찮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랑 얘기해서 이걸 풀어버려야 되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안 괜찮거든. 그럼 이걸 어디로? 자기 심리 저 밑바닥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캐묻는 거, 신문하는 거 이런 것들, 원인이나 동기나 이유를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엄마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 싶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넘어갈 거는 과감하게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가 먼저 그 친구한테 시비 걸었나? 뭐 친구하고 싸웠다 이러면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좀 마음이 좀 이렇구나. 뭐 저렇구나. 이 정도만 알아줘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싸웠노? 뭐 때문에 싸웠노? 어쨌노 싸웠노? 막 이렇게 캐묻는 것은 아이들한테 좀 혼란스럽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빈정대고 돌려묻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이다. 너 같은 애한테 기대하는 게 내가 한심하지. 막 잊어보자.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의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난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거 부정적으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적절하게 못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내 불안 때문에. 그런 게 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엄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좀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 오시면 엄마들이 너무 많이 우셔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좀 용기를 주고, 엄마가 또 처음이니까 뭐 자충우돌,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맞벌이 어머니일 경우에 내가 집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죄책감을 좀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도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큰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거는 말 안 하고 내 표정이나 내 행동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자녀 문제로 쉽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 그죠? 이것들은 뭐가 문제일까? 우리 아이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이를 비난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나를 또 자꾸 비난을 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부모인가? 내가 뭘 좀 더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조금 탈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엄마도 뭐다? 부모님도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관가해버리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고 들어가면은 조금 엄마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는요, 이 부모의 죄책감을 잘 자극해가지고 조정하려는 성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엄마 뭐 이랬으니까 뭐 해줘, 뭐 하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고요. 또 엄마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좀 내가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의 어떤 죄책감을 보상으로 이어주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굳이 필요 없으면은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뭐 저학년 같은 경우 음식을 거부하는 자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식사를 강요하시지 말고 조금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고요.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아이한테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요인으로 어떻게 좀 민감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혼자 어두운 방에서 자기 싫다라고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뭐 이럴 때는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싫어하는 부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자기 싫어하는 거는 또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상태다. 왜 다른 아이들도 그럴 것이다. 나도 그랬고 엄마도 어렸을 때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는 또 괜찮아질 거다. 이게 많이 힘들 것 같으면 엄마가 네가 잠들 때까지 내가 있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아이가 잠들 때까지 같이 머물러 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거, 야 뭐가 무서워?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없죠. 그죠? 의사소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거는 정당한 지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주셔야 된다. 그것만 해도요 잘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를 관련 짓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도 그렇게 관련 짓지만 자녀도 그렇게 동일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과거와 지금의 자녀를 관련 짓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자신을 똑같이 여기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와 만성적으로 다투었던 어떤 남편, 그죠?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지금 자기 가정에서 아내하고 아들이 싸우는 걸 봐.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툭 튀어나와서 어디로 탁 붙어버리냐면 아들한테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들한테 탁 붙어버리면 이 아내는 뭐가 돼요? 자기의 엄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내한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건 빨리 보셔야죠. 혹시 지금 이렇지 않나? 아니야. 나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내 아내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를 똑바로 자리매김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조금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해결 안 됐던 거예요. 엄마한테 막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못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 그렇게 싸웠다든지 이런 남편한테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난폭하고 엄한 아버지한테 눌려서 자란 여성일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남편과 딸을 그렇게 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남편하고도 많이 싸우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형제 중에 막내로 겁이 많고 무시당했던 여성일 경우에는 자신의 막내딸을 아주 과잉 보호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자기 막내딸이라기보다 자기 딸들한테 이런 과잉 보호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사이를 관련 지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불안하거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한테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지 이걸 조금 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부모, 그죠? 소란 피울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서로 위협하고 싸움으로써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자녀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떨 때 그런 경우가 많냐면 손님이 왔을 때, 그죠?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주거든요. 그럼 엄마 나 휴대폰 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나 휴대폰 좀 해도 돼?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막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어때요?
꼭 와가지고 뭐 해요? 엄마 뭐 해줘? 하는 아이도 있고, 엄마 휴대폰 줘, 휴대폰 좀 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걸 또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요럴 때 요렇게 하면은 이게 엄마가 다 들어주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아이가 그랬을 때는 손님을 잠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화하고 있을 때도 전화한 사람한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해서 전화기는 끄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너희들은 지금 각자 앞으로 2시간 동안 엄마가 정해준 방에 있어야 한다. 2시간이 지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함께 놀 수 있어. 어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자, 근데 아이가 딱 봤을 때는 불공평해. 왜? 그냥 싸웠는데 2시간 동안 둘 다 방에 있으래. 아니야, 공평하지 않아요. 철수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엄마는 그 싸움의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엄마 몰라, 너희들 싸웠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따로 두기로 했어. 그러니까 사이좋게 안 놀면 떨어져서 놀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시간이 다 돼. 2시간이죠. 시간이 다 되었는지 물을 때마다 5분씩 연장해. 각자 가, 이렇게 했어요. 2시간 동안이야. 자, 아이들 2시간 동안 못 있어요, 혼자.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간은 5분에서 10분. 10분 넘으면 이 모든 엄마의 이 세팅된 것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된 공간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폐쇄되지 않는 장소. 그 다음에 있는 동안에도 조용하게 잘 있는다면은 즉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외향형 부모랑 내향형 부모하고의 대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외향형 어머니일 것 같으면, 외향형 어머니가 외향형 아이들이면 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내향형 아이들일 것 같으면은 엄마는 속이 터져 죽는다라는 거죠.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러니까 외향형 어머니가 내향형 아이를 키울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허용해 주셔야 되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절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급하게 아이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지레짐작하는 것들도 조금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내향형 어머니일 경우에는 외향형 아이들을 키우기가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모든 일들을 척척 알아서 해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 책상 정리라든지, 최소한 그죠, 자기 방 정리라든지 이런 거 외향형 아이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나하고는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누가 채워줘? 엄마가 좀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향형 아이들은 욕구에 아주 빨라요. 그죠? 근데 내향형 어머니는 조금 느리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좀 답답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향형 아이는 어디서나 엄청나게 잘 나서죠. 그럴 때는 그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고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향형 아이는 나와 좀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의 성향에 맞도록 키워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하고 끌어주기에서는 아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끌어주는 것이 좋고요. 아까 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엄청나게 아이들이 싫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의 잘못에 차분하게 대처해 주는 것.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죠. 설교하고 비판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를 망치는 5가지 유형 중에서 내가 5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위협하는 거, 아까 얘기했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아까 몇 가지만 지금 제가
뭉쳐놓은 거예요. 자, 위협하는 거, 버릇없는 행동을 부추기는 거, 그죠? 예. 한 번만 더 해봐 이러면 진짜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고, 매수하는 거, 뭐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우리는 이제 보상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조건 붙여가지고 보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보상이구나 하지만 이건 잘못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거. 예. 부모가 자기가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야 한다면 이거는 약속을 하지 않은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약속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빈정거리는 거. 얘기했죠, 그죠? 뭐 기가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10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죠?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아이한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어떤 농담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부모는 권위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침묵을 통해서 기다려주면 아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좀 기다려주고, 부모가 기다려주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조금 넓게 포용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12가지 그 의사소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아이와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생활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